전하, 저 아이는 관청의 여종입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그 아이 눈에는 두려움도 아참도 없었다. 전하, 저 아이는 관청의 여종입니다. 알고 있다. 그러니 더 보겠다. 내가 넘어졌을 때 그 아이 눈에는 두려움도 아첨도 없었다. 만약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 가장 높은 사랑을 받은 여인이 있다면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미모였을까요? 아니면 권모술수였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둘 다 아니었습니다. 그저 넘어지는 사람을 임금이 아닌 사람으로 보았을 뿐이지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손길이 궁궐을 뒤집어 놓습니다. 상소가 빗발치고 신하들은 기강이 무너진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도 세종은 말합니다. 과인의 사람을 누가 정하느냐? 끝까지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어릴 적 이름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천안종의 이름을 누가 기록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름 하나를 지어드리려 합니다. 옥분. 그 시절 가난한 집 딸들이 흔히 불리던 이름이지요. 이건 그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궁궐 한복판에서 살아남은 한 여인의 생존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과서에는 다 담기지 못한 진짜 한국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사 충격실록과 함께 그날 그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오늘은 끝까지 보시면 진실을 알게 됩니다. 태종 15해, 서력으로는 1415년 무렵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변두리, 인왕산 자락 아래 작은 마을이 있었지요. 기와집은커녕 제대로 된 초가도 드문 그곳에서 비바람이 새는 허름한 움막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여인이 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었지요. 어머니의 이름은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여인이 관청에 속한 종이었다는 것, 그래서 뱃속에서 태어나는 아이도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만이 분명했습니다. 조선의 법이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였으니까요. 태어나는 순간 운명이 정해지는 것이지요.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지붕 여기저기로 빗물이 새어들어와 질그릇에 또르르 떨어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등잔불 하나 켜놓고 어린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옥분아.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예, 어머님. 10살배기 소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참으로 맑았지요. 가난이 찌들고 고단함이 서린 그 움막 안에서도 아이의 눈동자만은 맑은 샘물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것들은 말이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남의 집 부엌에서 밥을 짓고 남의 집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남의 집 안방에서 요를 깔아야 하느니라. 그게 우리 팔자야. 옥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이미 알고 있었지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요. 하지만 말이다. 어머니가 옥분이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몸은 천해도 마음만은 더럽히지 마라. 옥분이가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음이요? 그래, 마음이다. 사람이 가진 것 중에 마음만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아무리 높은 양반이 와도, 아무리 무서운 관리가 와도 내 마음만은 내 것이야. 빗소리가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이 어미가 너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집도 땅도 패물 하나도 없다. 하지만 이 말만은 꼭 가슴에 새겨라. 천한 몸이어도 마음만은 더럽히지 마라. 그게 내가 살 길이다. 옥분이는 그날 밤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요. 하지만 훗날 궁궐이라는 가장 무서운 곳에서
권력과 질투와 음모가 칼처럼 나를 세울 때 바로 이 말이 옥분이의 마지막 버팀목이 됩니다.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 옥분이를 노비의 딸에서 세종의 여인으로 만든 비결이었으니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옥분이 나이 13살이 되던 해 세종 즉위년이었지요. 서력으로는 1418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깊어졌습니다. 기침이 그치질 않았고 얼굴은 날로 헬쑥해져 갔지요. 약을 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약값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종의 신분으로 품을 팔아봤자 하루 끼니 해결하기도 빠듯했으니까요. 그때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궁궐에서 어린 계집종을 구한다는 것이었지요. 내 자시라 하여 궁중 물품을 담당하는 관청이었는데 그곳에서 일할 여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옥분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궁이라니 그 무서운 곳에 왜? 약값을 벌어야지요. 어머님 병을 고쳐드려야지요. 옥분아, 궁궐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곳이다. 높은 분들 눈밖에 나면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운 곳이야.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옥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궁에 들어가 열심히 일하면 약값쯤은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내 마음이 그러하다면. 하지만 잊지 마라. 내가 전에 한 말을.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 그 말씀이지요? 그래. 궁궐에는 온갖 유혹이 있다. 권력에 눈이 멀어 마음을 파는 자들, 출세를 위해 영혼마저 버리는 자들. 하지만 너는 달라야 한다. 내 마음만은 지켜라. 옥분이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지요. 새벽이었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 아직 하늘에 별이 떠 있을 무렵이었지요. 옥분이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움막을 나섰습니다. 고개를 돌려 뒤를 보니 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인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옥분이는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님. 꼭 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만 버텨주십시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옥분이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 근이었지요.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돌아보면 다시는 떠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어린 소녀는 자신의 운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양 도성의 길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간간히 술락군의 횃불이 지나가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옥분이는 작은 몸을 웅크리고 궁궐을 향해 걸었습니다. 광화문이 보였을 때 옥분이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움막에서 자란 소녀에게 그 웅장한 물루는 마치 하늘에 닿은 것처럼 보였지요. 담장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문 앞에 선 수비군들의 창날은 새벽빛에 번뜩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마음만은 더럽히지 마라. 그게 내가 살 길이다. 옥분이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궁궐 문을 향해 걸어갔지요. 내 자신은 궁궐 안에서도 구석진 곳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정각들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궁중에서 쓰이는 온갖 물품을 관리하고 준비하는 곳이었으니 어찌 보면 궁궐에 부엌이자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옥분이는 그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받았습니다. 할 일은 끝이 없었지요. 새벽부터 물을 길어 나르고 무거운 짐을 옮기고 마당을 쓸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등이 터지고 무릎에 굳은 살이 박여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선배 종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야, 새로운 것. 뭘 멍하니 서 있어. 저기 항아리 나르지 못해? 어이, 옥분이라고 했나? 너 어디서 굴러왔어? 일처리가 왜 이렇게 굼떠? 쯧쯧, 저런 것이 궁궐에서 버틸 수 있을까? 눈총과 구박이 쏟아졌지요. 하지만 옥분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시키는 일은 뭐든 했고 시키지 않은 일도 찾아서 했습니다. 밤이 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좁은 방에서 다른 종들과 뒤엉켜 자면서 옥분이는 어머니를 생각했지요. 약값은 모아서 보내야 하는데 아직 받은 품삯도 없고 언제 어머니께 무엇을 보낼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옥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옥분이의 성실함이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지요. 말수는 적지만 일은 깔끔하게 처리하고 남이 꺼리는 일도 마다 않고 하는 아이. 그런 소문이 내자시 안에 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자시 제조가 옥분이를 불렀지요. 제조란 내자시를 관장하는 높은 관리였습니다. 내가 옥분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옥분이가 바닥에 엎드려 대답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옥분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조가 옥분이를 훑어보았지요. 중궁전에서 사람을 구한다. 소원왕후 마마께서 계신 곳이지. 내가 가거라. 옥분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중궁전이라니요. 임금의 정비가 계신 곳이 아닙니까? 내 자시도 무서운데 중궁전은 또 얼마나 무서운 곳이겠습니까? 황송하옵니다만 소인이 어찌 감히 중궁전에. 내가 가라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지목한 것이다. 내 성품이 어질고 부지런하다는 소문이 마마의 귀에까지 들어갔나 보다. 옥분이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요. 아니, 생각해보면 이것은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중궁전에서 일하면 품삯도 더 받을 테고 어머니께 약을 보내드리기도 더 쉬워질 것이었으니까요.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옥분이는 중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궁전은 내자시와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단청이 곱게 칠해진 처마, 비단발이 들이운 창문, 향 냄새가 은은히 퍼지는 마루. 옥분이가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지요. 하지만 그만큼 규율도 엄격했습니다. 중궁전에서 일하는 궁인들은 하나같이 날카로웠지요. 눈빛이 서늘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자부심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경쟁심이 공기 중에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옥분이는 또다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마마의 옷을 정돈하는 일, 방을 청소하는 일, 음식을 나르는 일. 사소하고 고된 일들이었지요. 하지만 옥분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자시에서 그랬듯이 묵묵히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소원왕후 민씨가 옥분이를 불렀지요. 내가 새로운 아이로구나. 예, 마마. 천한 것이 황송하옵니다. 고개를 들어보거라. 옥분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원왕후가 옥분이를 찬찬히 살펴보았지요. 왕후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이었지요. 내자시에서 올라왔다 했느냐? 예, 마마. 어찌 궁에 들어오게 되었느냐? 어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다른 종들 같았으면 어떻게든 그럴듯한 말을 꾸몄을 것입니다. 마마께 충성을 다하고 싶어서 궁궐에서 일하는 것이 소원이어서
그런 말들 말입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꾸밈없이 진실을 말했지요. 소원왕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효심이 깊구나. 좋다. 내 어머니께 약을 보내주마. 옥분이가 황급히 엎드렸습니다. 마마, 그런 은혜를 어찌. 효도하려는 마음을 내가 어찌 막겠느냐. 다만 내 어머니가 약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보탤 뿐이다. 그날 이후 옥분이는 소원왕후 가까이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옥분이의 인생을 바꾼 첫 번째 계기였지요. 하지만 진짜 운명의 전환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지요. 옥분이는 중궁전에서 소원왕후가 계신 처소로 물건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비단 보자기에 싼 찻잔들이었는데 깨지지 않게 조심조심 들고 긴 복도를 걸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쿵! 복도 저편에서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분이가 고개를 돌렸지요. 젊은 남자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두루마리와 책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남자는 무릎을 짚고 일어서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찻잔을 바닥에 내려놓고 남자에게 손을 내밀었지요. 남자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옥분이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남자의 옷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파란 비단에 금실로 수놓은 용문양. 궁궐에서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지요. 왕자였습니다. 옥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황급히 무릎을 꿇었지요. 죄송합니다. 천한 것이 분수를 몰랐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궁궐에서 천한 종이 왕자의 몸에 손을 대다니 이것은 목이 달아나도 할 말이 없는 죄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어나라.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옥분이가 떨리는 몸으로 고개를 들었지요. 남자가 옥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이 서린 눈빛이었지요. 사람을 도왔는데 왜 무릎을 꿇느냐? 전하께 감히 손을 대었으니. 전하? 나는 아직 전하가 아니다. 충령이다. 옥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충령이라면 세자인 양녕대군의 동생. 이제 막 세자 자리에 오른 분이 아니었습니까? 아니, 아직 세자가 아니라면 즉위 전이었을 테니 그때는 그저 왕자였겠지요. 충녕대군,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옥분이라 하옵니다. 옥분이라. 어디 소속이냐? 중궁전에서 마마를 모시고 있사옵니다. 충녕대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나거라, 옥분아. 옥분이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충녕대군이 옥분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달려왔지. 예, 죄송하옵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다. 내가 물을 것은 그게 아니야. 충녕대군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도 손을 내밀었느냐, 아니면 모르고 내밀었느냐? 옥분이가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저 사람이 넘어져서. 그래, 그랬겠지. 충녕대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어찌 두렵지 않았느냐? 궁궐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옥분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야지요. 그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야 한다. 충녕대군이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좋은 말이구나. 아주 좋은 말이야. 그때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관들이 충녕대군을 찾아 달려오고 있었지요. 대군마마 여기 계셨습니까? 충녕대군이 손을 들어 내관들을 제지했습니다. 됐다. 가던 길을 가마. 그리고 옥분이를 한 번 더 바라보았지요. 옥분이라 했지. 기억하마. 그 말을 남기고 충녕대군이 걸어갔습니다. 옥분이는 그 자리에 서서 충녕대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심장이 아직도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떨림이 가슴 한쪽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지요. 이 짧은 만남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을 줄은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옥분이는 여전히 중궁전에서 일했지요. 하지만 마음 한쪽이 이상했습니다. 자꾸 그날 복도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충녕대군의 눈빛, 그분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묘한 표정. 물론 옥분이는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천한종이 왕자를 생각하다니요.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요. 아니,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옥분이는 애써 그 기억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옥분이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원왕후가 옥분이를 불렀습니다. 옥분아. 예, 마마. 내가 며칠 전 복도에서 충녕대군을 만났다 하더구나. 옥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소문이 이미 퍼졌구나. 이제 벌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요. 죄송하옵니다, 마마. 천한 것이 분수를 몰라. 왜 사과를 하느냐? 소원왕후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대군께서 내 이야기를 하셨다. 마음 씀씀이가 곱고 눈빛이 맑은 아이라고. 옥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군마마께서요? 그래. 그분이 사람을 칭찬하는 일은 드문데 내게는 관심을 보이시더구나. 소원왕후가 옥분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옥분이는 알 수 없었지요. 걱정일까요? 아니면 기대일까요? 조심하거라, 옥분아. 예. 궁궐은 무서운 곳이다. 높은 분의 눈에 드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니야. 내 몸조심을 해라. 옥분이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마. 하지만 그 순간 옥분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올라섰다는 것을요. 궁궐에서 왕자의 눈에 들었다는 것. 그것은 축복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재앙의 시작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분이의 경우 그것은 둘 다였습니다. 축복이자 재앙, 사랑이자 생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옥분이를 향해 밀려오고 있었지요. 여기까지가 노비의 딸 옥분이가 궁궐에 들어가 운명적인 첫 만남을 가지게 된 이야기입니다. 13살 어린 소녀가 어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 궁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우연히 넘어지는 왕자를 부축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지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큰 파도가 밀려옵니다. 충녕대군이 세자가 되고 왕이 되고 그리고 옥분이를 향한 마음이 깊어지면서 궁궐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하지요. 신하들의 반대, 다른 후궁들의 질투, 그리고 목숨을 건 생존 싸움이 펼쳐집니다. 과연 옥분이는 이 무서운 궁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종은 정말로 천한 노비 출신의 여인을 자신의 여인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노비의 딸이 왕자의 눈에 들었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궁궐이라는 곳은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눈이 많은 곳이지요.
그리고 그 수많은 눈들이 이제 옥분이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충녕대군은 세자가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왕위에 올랐지요. 1418년 세종 즉위년이었습니다. 옥분이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13살의 어린 소녀는 어느덧 16이 되었지요. 여전히 중궁전에서 소원왕후를 모시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된 세종이 자꾸 중궁전을 찾았지요. 물론 왕후를 만나러 오는 것이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세종의 눈길은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옥분이였습니다. 옥분이는 애써 외면했지요. 천한 종의 신분으로 왕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하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문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원왕후의 처소에서 막이를 마치고 나오는데 나이든 궁녀 하나가 옥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옥분아. 예, 어르신. 궁녀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내 어머니 소식이다. 옥분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궁에 들어온 뒤로 편지 한 통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어머니. 약값은 소원왕후의 은혜로 보내드렸지만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요.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더구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옥분이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지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약속했었지요. 꼭 나아지시면 다시 만나자고. 궁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그런데 어머니는 딸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옥분이는 마지막까지 효도하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지요. 왜 더 자주 소식을 전하지 못했을까? 왜 더 빨리 가서 만나 뵙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울었을까요? 옥분아.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분이가 고개를 들었지요. 눈물에 젖은 눈으로 앞을 바라보니 그곳에 세종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 오셨는지 모르게 조용히 다가와 있었지요. 전하. 옥분이가 황급히 일어나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이 손을 들어 막았지요. 그대로 있거라. 세종이 옥분이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들었다. 예, 전하. 황송하옵게도 천한 것의 일로. 황송할 것 없다. 사람이 어버이를 잃는 것은 누구에게나 슬픈 일이니. 세종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내가 효도하려 했던 마음, 어머니는 이미 아신다. 옥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사람이 효도하는 것은 곁에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궁에 들어온 것도 약값을 보낸 것도 모두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지 않느냐. 그 마음을 어머니가 모르셨을 리 없다. 옥분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지요. 세종의 말이 얼어붙은 가슴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이 있다 하더구나. 무슨 말씀이옵니까? 옥분이가 걱정이라고. 궁궐은 무서운 곳이니 마음을 잃지 말라고. 그 말을 전해달라 하셨단다. 옥분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마음을 잃지 마라.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늘 하시던 말씀이었지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도 마지막까지 그 말을 남기신 것이었습니다. 세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울어라. 울어도 된다. 오늘은 내 슬픔을 위한 날이니. 그리고 세종은 아무 말 없이 옥분이 곁에 서 있었습니다. 위로의 말도 없이 그저 곁에 있어 주었지요. 옥분이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세종이라는 분이 단순히 왕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옥분이의 마음에도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금지된 감정이었지요. 천한 종이 왕을 향해 품어서는 안 되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 뜻대로 되던가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에서 소문이란 바람보다 빠른 법이지요. 왕이 중궁전의 천한 여종에게 눈길을 준다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야, 들었어? 옥분이 말이야. 뭔데? 전하께서 그 아이한테 관심을 보이신대. 뭐, 저 천한 것이? 관청 로비 출신인데? 그러니까 말이야. 어이가 없지. 수군거림이 옥분이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모른 척했지요. 소문에 반응하면 더 커지는 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소문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괴롭힘이 시작되었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옥분이가 잠자리에 들려고 이불을 펴는데 이불 속에서 무언가가 우글거렸습니다. 벌레였지요. 누군가 일부러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벌레를 털어내고 이불을 개켰지요. 그리고 마루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방 한쪽에서 킬킬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옥분이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은 더 심했습니다. 옥분이가 나르던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모함을 받았지요. 선배 궁녀가 옥분이를 끌고 나와 마당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이것이 내가 한 짓이냐? 소인은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넣었단 말이냐? 내가 음식을 날랐으니 내가 책임져야지. 그래도 소인은 시끄럽다. 내년이 감히 어디서 말대꾸야. 뺨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울지 않았지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벌을 받았습니다. 항변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궁궐에서 약자는 말하는 순간 더 약해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괴롭힘은 계속되었지요. 발을 걸어 넘어뜨리기도 하고 중요한 물건을 감추어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옥분이의 손등에는 생채기가 늘어갔고 눈 밑에는 그늘이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버텼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버텼지요. 마음을 잃지 마라. 그게 내가 살 길이다. 옥분이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도 원망하지도 복수를 꿈꾸지도 않았지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하, 저 아이는 관청의 여종입니다. 신하가 말했습니다. 세종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때는 세종 21년 1439년이었습니다. 옥분이가 궁에 들어온 지 20년이 넘은 시점이었지요. 그 사이 세종과 옥분이 사이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옥분이를 점점 가까이 두었지요. 처음에는 중궁전에서 일하는 궁녀로, 그 다음에는 자신의 처소 가까이에서 일하는 궁인으로,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후궁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소위라는 직첩을 받았지요. 정의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전하, 출신이 천하입니다. 내자시의 여종이었던 자를 어찌 후궁의 자리에 올리십니까? 그것은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이옵니다. 후궁은 사대부 집안에서 간택해야 마땅하옵니다. 상소가 빗발쳤지요. 세종은 그 상소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불러 모았지요. 경들의 뜻은 잘 알겠다. 전하, 부디 철회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과인의 생각은 다르다. 세종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김 씨의 출신이 천하다는 것은 과인도 안다. 하지만 그녀는 13살에 궁중에 들어와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행실이 바르고 성품이 곧았다. 중궁께서도 그녀를 신뢰하여
막내 왕자를 맡기셨느니라. 신하들이 술렁거렸지요. 전하, 그래도 기강이 무너진다 하였느냐? 세종이 신하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기강은 신분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덕에서 무너지는 것이다. 출신이 높아도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기강이 서지 않고 출신이 낮아도 덕이 있으면 기강이 선다. 조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과인의 후궁을 누가 정하느냐? 과인이 정한다. 경들은 더 이상 이 일로 상소를 올리지 마라. 그날 세종은 옥분이를 귀인으로 봉했습니다. 종일품이었지요. 관청의 여종에서 시작해 정일품 바로 아래까지 오른 것이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세종이 옥분이를 불렀지요. 귀인이 된 옥분이가 세종의 처소로 들어갔습니다. 전하, 옥분이가 절을 올렸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세종이 손짓했지요. 옥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조정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느냐? 예, 전하. 신하들의 반대가 심했다 하옵니다. 그래, 심했지. 하지만 과인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세종이 옥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두렵지 않느냐? 무엇이 말씀이시옵니까? 이 자리가 과인의 곁에 있는 것이, 신하들의 눈총을 받는 것이. 옥분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지요. 두렵습니다, 전하. 그런데도 과인의 곁에 있겠느냐? 그것이 전하의 뜻이시라면. 세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인의 뜻만으로는 안 된다. 내 뜻도 있어야 한다. 옥분이가 세종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세종의 얼굴이 따뜻해 보였지요. 전하, 소인이 처음 전하를 뵌 것이 언제인지 기억하시옵니까? 어찌 있겠느냐? 과인이 넘어졌을 때 내가 손을 내밀었지. 그때 소인은 전하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사람이 넘어졌으니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지요. 옥분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전하가 누구인지 알고 전하의 곁에 있고 싶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소인의 마음입니다. 세종의 눈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게 내 마음이구나. 그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세종과 옥분이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궁궐의 밤은 깊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창문의 비단 발을 흔들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서 춤을 추었지요. 옥분이가 세종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하의 손이 따뜻했지요. 책을 많이 만져서인지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래서 더 정이 갔습니다. 세종이 옥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과인 곁에 있어 주어 고맙다. 전하, 그런 말씀을. 왕이라는 자리는 외로운 자리다. 모든 이가 과인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만 진심으로 과인을 보는 자는 드물지. 하지만 너는 달랐다. 세종이 옥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 눈에는 두려움도 아첨도 없었다. 그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이었지. 그게 과인을 사로잡았다. 옥분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전하도 그러하셨습니다. 과인이? 예. 전하께서는 천한 종의 신분인 소인을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모함을 받았을 때도 전하께서는 소인의 곁에 계셨습니다. 그것이 소인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종이 천천히 옥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과인의 곁에서 떠나지 마라. 떠나지 않겠습니다. 전하. 그 밤 궁궐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나눈 마음은 그 어떤 소리보다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종 21년에 귀인이 된 옥분이는 이후 정일품 신빈의 자리에 올랐지요. 신빈 김씨. 그것이 옥분이의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관청의 여종에서 시작해 왕의 후궁 중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것이었지요. 조선 역사상 이런 일은 전무후무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신빈 김씨는 세종과의 사이에서 6 왕자를 낳았지요. 첫째가 계양군이었습니다. 세종 9년 1427년에 태어났지요. 그 뒤로 의창군, 밀성군, 익형군, 영해군, 담양군이 차례로 태어났습니다. 12년 동안 6 아들이었습니다. 궁궐에서 이런 다사는 보기 드문 일이었지요. 더구나 모두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소문이 돌았습니다. 전하께서 신빈 마마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렇게 아들을 많이 낳으셨을까. 천한 출신이라 손가락질 받던 분이 이제는 6 왕자의 어머니시라니. 역시 하늘이 정한 인연이었던 게야. 질투하던 궁녀들도 이제는 입을 다물었지요. 6 왕자의 어머니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자가 없었으니까요. 사랑이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자들로 증명되자 궁궐의 칼날도 더 이상 신빈을 향하지 못했습니다. 소원왕 후 민씨도 신빈을 신뢰했습니다. 신빈, 내 막내를 내게 맡기마. 마마, 그런 중대한 일을. 아니다. 내가 가장 적임이야. 내 성품을 내가 모르겠느냐. 처음 궁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더구나. 소원왕후가 신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내 곁에서 일할 때도 보았고 전하의 후궁이 되어서도 보았다. 권력을 탐하지 않고 분수를 지키며 마음을 더럽히지 않더구나. 그런 내게 내 막내를 맡긴다. 신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마의 은혜를 어찌 갚사옵니까? 갚을 것 없다. 내가 지금처럼만 해주면 그것이 나에 대한 은혜이니라. 소원왕후의 막내 아들을 신빈이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세종이 신하들에게 신빈을 변호할 때 핵심 논리가 되었지요. 중궁께서도 신빈의 성품을 믿어 막내를 맡기셨거늘 경들이 어찌 신빈의 덕을 의심하느냐. 신하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세종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지요. 눈이 침침해지고 몸이 자주 아팠습니다. 신빈은 밤낮으로 세종 곁을 지켰습니다. 전하, 옥체를 보존하셔야 합니다. 괜찮다. 내가 곁에 있으니 괜찮다. 세종이 신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인이 내게 해준 것보다 내가 과인에게 해준 것이 더 많구나. 전하, 무슨 말씀을. 과인이 왕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그냥 평범한 사내였으면 어땠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신빈이 세종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전하께서 왕이 아니셨어도 소인은 전하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래. 예.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전하의 자리가 아니라 전하의 마음을 보았으니까요. 세종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웃고 있었지요. 그 말을 듣고 싶었다. 평생? 세종 32년 1450년이었습니다. 그해 2월 세종대왕이 승하하셨지요. 궁궐 전체가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신빈 김씨는 세종의 침전에서 마지막까지 그 곁을 지켰지요. 세종이 눈을 감는 순간 신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옥분아. 세종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과인의 곁에 있어 주어서 고마웠다. 신빈의 눈에서 눈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하, 전하. 하지만 세종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조선의 가장 위대한 왕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평생 사랑한 여인도 자신의 한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빈 김씨는 머리를 깎았습니다. 왕이 승하하면 후궁들은 비구니가 되어 여생을 보내는 것이 조선의 법도였지요. 신빈도 그 법도를 따랐습니다. 산사로 들어갔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부처 앞에서 경을 읽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하지만 신빈의 마음속에는 늘 세종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날, 복도에서 넘어지는 왕자를 부축했던 그 순간, 그때는 몰랐지요. 그 짧은 만남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줄은요. 신비는 매일 아침 세종을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전하, 저승에서도 편히 계시옵소서. 소인도 머지않아 전하 곁으로 가겠습니다. 세조 10년 1464년 9월 4일이었습니다. 신빈 김씨가 세상을 떠났지요. 향년 59이었습니다. 세조가 소식을 듣고 쌀과 콩 70석을 부의로 내렸습니다. 선왕께서 사랑하신 분이니 마땅히 예를 갖추어야 하느니라. 신빈의 장례는 정중하게 치러졌지요. 그리고 지금 신빈 김씨의 묘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기념물 제153호로 지정되어 있지요. 5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신빈의 묘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세종을 기다리듯이요. 세종은 왜 그 많은 규수 대신 관청, 노비 출신의 여인을 선택했을까요? 답은 처음 장면에 있습니다. 넘어지는 사람을 임금이 아니라 사람으로 본 눈빛, 두려움도 아첨도 없이 그저 도와야 한다는 마음으로 손을 내민 그 순간, 그것이 세종을 붙잡았습니다. 신빈 김씨가 얻은 것은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잃지 않은 마음이었지요. 어머니가 남긴 말, 마음을 잃지 마라. 그게 내가 살 길이다. 옥분이는 그 말을 평생 지켰습니다. 권력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질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사랑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지요. 그래서 천안종에서 왕의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그녀를 기억합니다. 노비의 딸에서 세종의 여인이 된 신빈 김씨.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출신은 바꿀 수 없지만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마음은 지킬 수 있지요. 옥분이처럼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사 충격실록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다음에 또 만나요.